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하시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박덕수입니다. 올해 73이 되었죠. 경기도 이천 이 묵직한 산자락 아래서 평생을 농사만 짓고 살았습니다. 봄이 되면 논밭을 갈고 여름이면 땀으로 범벅이 되어 고랑을 메고요. 가을엔 허리가 부러져라 쌀가마니를 날랐습니다. 제 삶은 한마디로 고집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배운 건 딱 하나, 남에게 굽히지 마라. 내 말이 맞으면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는 거였죠. 그 고집으로 제 논밭 하나는 이뤘습니다. 이 근방에서 저만큼 쌀농사 잘 짓는 사람도 드물었고요. 하지만 제 인생의 모든 것이 고집 덕분만은 아니었습니다. 70평생 고집을 부린 대가는 혹독했어요. 제 아들 상우는 제 고집을 못 이겨 30에 이 집을 떠났습니다. 상우가 늦둥이 아들, 제 손자 준영을 낳고 몇 번 찾아왔을 때도 저는 뻣뻣하게 굴었죠. 내 앞가림이나 잘해라. 쓸데없는 잔정 노름할 때가 아니야. 제가 딱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준영이 9살 때였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말이죠. 그렇게 아들 내외와 손자 준영까지 다 떠나보내고 혼자 남은 이 집은 늘 찬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 준영이는 해맑게 웃고 있지만 저는 그 사진을 제대로 쳐다본 적도 없어요. 쳐다보면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요. 마치 텅 빈 창고 같았죠. 묵은 먼지만 쌓여있는 그런 창고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죠. 가을이 깊어가는 쌀쌀한 밤이었어요.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드는데 마당 쪽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길고양이인가 했어요. 제가 키우는 마당 개 폭실이가 짖지도 않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누구야? 거기 누구 있는겨? 마당 구석 오래된 농기구 옆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녀석은 작은 강아지였어요. 덩치가 중형견 정도 되는데 온몸이 검은색 털로 덮여 있었고 꼬리 끝에만 흰색 털이 살짝 보였죠. 녀석은 겁에 질린 채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맑은데 동시에 뭔가 깊은 사연을 담고 있는 듯 했죠. 저는 강아지라면 폭실이 말고는 관심 없었습니다. 남의 집 강아지를 함부로 들이는 것도 못할 짓이라 생각했고요. 어디서 온 녀석이여? 주인 없는 거야? 녀석은 대답 대신 제 주변을 빙글빙글 돌더니 제 바짓가랑이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녀석의 몸은 차가웠는데도요. 저는 괜히 심술이 났습니다. 내일 아침 되면 내 주인한테 돌아가라.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저는 녀석을 밀어냈죠. 그리고 찬물 한 그릇만 마당에 놔주고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고집은 강아지한테도 똑같았던 겁니다. 정을 주는 순간 저는 또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웠던 거죠. 밤새도록 잠을 설쳤습니다. 밖에서 녀석이 낑낑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으니까요. 마치 제가 30년 전에 떠나보냈던 준영이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어요. 새벽녘 저는 결국 이불을 팍 차고 일어났습니다. 마당에 나가보니 강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물그릇은 텅 비어 있었고요. 녀석은 저를 보자마자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간절해 보이던지 마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하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저는 한숨을 쉬며 녀석을 안아 올렸습니다. 털이 꽤나 거칠었지만 몸은 따뜻했어요. 녀석의 목줄에는 이름표 대신 낡은 천 조각이 묶여 있었습니다. 글씨가 지워져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희미하게 강보라는 두 글자가 보였습니다. 강한 보물이라는 뜻이었을까요? 강보라, 내 이름이 강보구나. 됐다. 하룻밤만 더 자고 가. 내일은 꼭 내 주인한테 가야 한다. 저는 그날 아침 강보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줬습니다. 녀석은 허겁지겁 국밥을 먹기 시작했고 그 작은 몸이 국밥을 먹는 동안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 꼬리가 끊어질 듯 흔들렸죠. 제 70평생 누군가에게 이렇게 간절한 눈빛을 받아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제 고집에 갇혀 저는 주는 법도 받는 법도 잊고 살았던 거죠. 강보를 보는 순간 저는 제 마음속에 굳게 닫혀 있던 문 하나가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강보와의 동거는 어색함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녀석을 정식 가족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내가 알아서 나가야 할 곳이야. 내가 너를 붙잡아 놓은 게 아니야. 저는 늘 이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강보는 제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마당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폭실이와도 잘 지냈습니다. 폭실이는 나이가 들어 잠이 많아졌고 낯선 일을 경계하는 편이었는데 강보에게는 이상하게도 순하게 굴었죠. 강보가 폭실이에게 장난을 걸면 폭실이는 귀찮다는 듯 으르렁거리다가도 이내 강보의 곁에서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오랫동안 혼자였던 폭실이에게도 친구가 생긴 것 같았고요. 하지만 제 마음속의 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저는 녀석에게 밥을 줄 때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죠. 마당 한쪽에 놓인 낡은 플라스틱 박스의 녀석이 자리를 잡자 저는 그 위에 허은 이불 하나를 던져줬을 뿐이었습니다.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줄 생각은 차마 못했습니다. 어차피 곧 떠날 녀석인데 정들면 뭐 하겠어, 이런 생각이 제 고집을 꺾지 못하게 만들었죠. 며칠 후 동네에서 오지랖 넓기로 소문난 김정숙 아주머니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는 넉살 좋게 마당으로 들어오더니 강보를 보고는 깜짝 놀랐죠. 아이고, 덕수 할아버지. 이 이쁜 강아지는 어디서 났대요? 복실이 친구인가? 이웃집 강아지인 모양이여. 며칠 전부터 이러고 있네. 주인 찾으면 보내야지. 제가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숙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 동네에 이런 재주견은 없는데? 털이 윤기가 좔좔 흐르는 게 누가 정성 들여 키운 것 같은디. 아주머니는 강보의 목덜미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강보는 아주머니에게도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죠. 녀석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밥은 잘 챙겨줘요? 녀석이 눈빛이 아주 애틋하니 영물 같아요. 아주머니가 제게 물었습니다. 국밥이나 조금 줬지. 뭘 더 바라겠어. 에구, 그러지 말고 이왕 온 거 정 좀 붙이고 사세요. 혼자 사시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녀석이 복을 가져다 줄 상이구먼.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외로움 그 단어가 제 가슴에 훅 들어왔죠. 제가 애써 외면했던 감정이었어요. 저는 평생을 혼자도 잘 산다고 대내며 살았지만 사실은 외로웠습니다. 텅 빈 방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 삭신이 쑤셔도 말해줄 사람이 없을 때, 제 고집 때문에 가족들이 떠나간 날들이 떠올랐죠. 그날 저녁 저는 강보를 위해 작은 선물을 했습니다. 제가 아끼던 낡은 목도리를 가져다가 녀석의 잠자리에 깔아준 거죠. 목도리에서 제 냄새가 났는지 강보는 그 위에 몸을 둥글게 말고 잠이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행동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남한테 정을 줘서 상처받기 싫다는 고집이 워낙 강했으니까요. 하지만 강보의 순수한 눈빛은 제 고집의 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보는 저를 따라 밭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땀을 흘리며 일을 하는 동안 녀석은 밭고랑 옆에 얌전히 엎드려 저를 지켜봤죠. 폭실이는 늘 집 마당에서 잠만 잤는데 강보는 달랐어요. 녀석은 제가 움직이는 곳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곡괭이질을 하다가 잠시 쉴라치면 녀석은 재빨리 달려와 제 손을 할았습니다. 그 따뜻한 혀의 감촉이 제 오랜 고집에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듯 했어요. 됐어, 강보야. 뭘 이리 하라대. 냄새만 난다. 저는 툴툴거렸지만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는 제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에 닿는 녀석의 부드러운 털의 감촉, 따뜻한 온기.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낯설면서도 포근한 위로였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관계, 잃어버린 가족의 온기를 이 강아지를 통해 다시 느끼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 몸은 이미 강보에게 길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강보에게 제 낡은 목도리를 깔아준 뒤로 저는 밤이 되면 그 목도리를 덮고 자는 강보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목도리는 제 아들 상우가 군대에 가기 전 뜨개질을 배워서 서툰 솜씨로 떠준 것이었습니다. 털실이 삐뚤빼뚤하고 두께도 일정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목도리를 버리지 못하고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죠. 그 목도리를 볼 때마다 상우의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상우는 저를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던 아이였어요. 제가 바치를 하고 돌아오면 상우는 쪼르르 달려와 제 장화를 벗겨주곤 했죠. 그런 아들에게 저는 늘 엄격했습니다. 실수할 때마다 호통을 쳤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저 아버지의 인정이 코팠을 아이였는데 저는 제 방식대로만 사랑하려 했죠. 강보가 목도리에 얼굴을 묻고 잠든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준영이도 떠올렸습니다. 준영이는 유독 강아지를 좋아했어요. 9살 때 마지막으로 저희 집 마당에 왔을 때도 마당에 있던 복실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죠. 할아버지, 복실이는 왜 이렇게 털이 거칠어요? 제주 강아지들은 털이 아주 부드럽다던데요. 그때 준영이가 했던 말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는 그런 준영이에게 또 잔소리를 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숙제나 해. 넌 어째 나를 닮아서 그렇게 쓸데없는 것만 좋아하냐. 저는 준영이의 순수한 호기심마저 제 고집대로 꺾으려 했던 겁니다. 준영이는 그 말에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떨궜죠. 그 이후로 준영이는 저희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상우도 아버지인 저와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렸고요. 모든 게 제 탓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제 고집이 무서운 족쇄처럼 제 발목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강보를 만난 뒤 저는 왠지 모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녀석이 밭에서 저를 따라다닐 때 저는 녀석이 다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흙이 묻은 녀석의 발을 씻겨줄 때도 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손길로 녀석을 대했죠. 한 번은 강보가 동네 아이들이 던진 돌에 살짝 다친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강보가 유기견인 줄 알고 장난을 친 거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애들아,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여? 이 강아지는 내 강아지다. 제 목소리가 너무 커서 아이들은 놀라서 도망갔습니다. 저는 다친 강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죠. 녀석의 작은 다리에 소독약을 발라주면서 저는 제 자신이 놀라웠습니다. 내 강아지라고 말했던 제 말 때문이었죠. 저도 모르게 강보를 제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작은 생명에게 저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책임감과 애정을 다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보는 제 침대 발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녀석이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숨을 쉬었죠. 강보의 자그마한 심장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 소리는 마치 제가 잃어버린 가족의 템포 같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들과 손자가 이 집에서 뛰어놀던 시절의 소리요. 강보가 아니었다면 저는 영원히 제 고집 속에 갇혀 과거를 후회하며 살았을 겁니다. 이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강보가 저에게 온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녀석은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가져다 준 겁니다. 강보가 온 뒤로 제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녀석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바칠 외에는 집 밖으로 나가는 법이 없었는데 말이죠. 강보 덕분에 저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이웃과의 관계도 다시 맺게 되었습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 동네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들은 강보를 보고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덕수 할아버지, 강아지가 참 잘생겼네요. 얼굴에 빛이 납니다. 요즘 할아버지가 강아지 덕분에 훨씬 젊어 보이셔요. 정숙 아주머니는 강보를 보더니 아이고, 내가 진작에 복을 가져다 줄 녀석이라고 했잖아요. 할아버지 표정이 많이 밝아졌슈. 하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저는 쑥스러웠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강보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질수록
저는 녀석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죠. 녀석의 털을 윤기나게 빗겨주고 좋은 사료를 사 먹였습니다. 강보를 보러 오는 아이들에게는 녀석을 쓰다듬게 해주면서 친절하게 대하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제 평생 아이들에게 그렇게 상냥하게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숙 아주머니가 제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강아지 등록은 하셨어요? 요즘은 동물 등록 안 하면 벌금이 세다고 하던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강보를 언젠가는 떠날 손님으로만 생각했기에 등록 같은 건 생각조차 못했죠. 등록이 꼭 해야 하는 거야? 제가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럼요. 이제 강보는 할아버지 가족인데 등록을 해야죠. 그래야 녀석이 길을 잃어도 할아버지를 찾을 수 있고요. 아주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의 말은 제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족. 저는 30년 전에 가족을 제 고집으로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유기견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야 한다는 것이 망설여졌습니다. 등록을 하는 순간 강보는 저와 영원히 묶이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강보가 제 곁에서 곤히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녀석의 따뜻한 숨결이 제 심장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기로요. 이 아이는 저에게 온 하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숙 아주머니에게 강보 등록 절차를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는 기뻐하며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동물병원에 가서 강보의 등록 절차를 밟았죠. 수의사 선생님이 강보의 몸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동안 저는 강보의 곁에서 녀석을 다독였습니다. 강보야, 조금만 참아. 이제 너는 내 가족이 되는 거다. 강보를 등록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벅찼습니다. 30년 만에 저는 다시 가족을 제 손으로 지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록 사람이 아닌 강아지였지만 녀석은 저에게 존재의 이유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 작은 목줄이 저에게는 가장 든든한 가족의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강보 덕분에 저는 저만의 좁은 세상에서 벗어나 세상 밖으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제 70평생 고집을 버리고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가능했죠. 강보가 정식으로 제 가족이 된 후 저는 녀석에게 더 많은 애정을 쏟았습니다. 녀석을 위한 새 집도 지어주었죠. 튼튼한 나무로 만든 작은 창문까지 달린 집이었습니다. 강보가 새 집에서 꼬리를 흔들며 편안하게 잠든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강보에게는 이상하고 낯선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녀석은 제가 밭일하러 나갈 때마다 특정 방향을 향해 한참 동안 짖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향은 이천 시내가 아닌 외곽으로 빠지는 낡은 국도 쪽이었죠. 처음엔 그냥 짖는가 보다 했습니다. 개들이 흔히 하는 행동이니까요. 하지만 녀석의 짖음은 보통의 짖음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애타게 찾는 듯한 간절하고 슬픈 울음소리였죠. 제가 아무리 녀석을 달래도 녀석은 그 방향을 향해 짖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녀석이 혹시 예전 주인을 그리워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보야, 이제 내 주인은 나야. 왜 자꾸 저쪽만 보는 거니? 제가 녀석을 안고 타이르면 강보는 제 품에 머리를 비비면서도 이내 그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녀석의 눈빛은 늘 맑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이 낯선 버릇 때문에 저는 강보의 과거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특한 제주견은 왜 이 먼 이천 땅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저는 정숙 아주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말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강아지들은 후각이나 청각이 사람보다 훨씬 발달했잖아요. 혹시 강보를 잃어버린 주인이 근처에 있는 건 아닐까요?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강보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녀석을 다시 떠나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예전에 제가 아니었습니다. 고집만 부리던 칠순 노인이 아니었죠. 저는 강보의 행복이 저의 외로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강보의 진짜 주인이 녀석을 애타게 찾고 있다면 저는 녀석을 보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별의 아픔은 잠시일지라도 녀석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죠. 저는 녀석의 목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낡은 천 조각에는 여전히 희미하게 강보라는 이름만 남아있을 뿐 연락처는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 아침 강보가 짖는 그 국도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혹시 강보의 주인을 만날 수 있을까 해서요. 며칠을 그렇게 다녔지만 아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보의 짖음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았죠. 녀석의 간절한 울음소리가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이 수상한 기운이 감도는 어느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강보가 단순한 유기견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녀석은 제주견이었습니다. 이 먼 육지까지 오려면 누군가 배를 태워 데려왔거나 아니면 주인이 제주도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온 것이겠죠. 어떤 이유로든 녀석은 주인을 잃었거나 혹은 버려졌습니다. 저는 후자만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제 고집으로 인해 상처 입은 아픔이 이 작은 생명에게도 되풀이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니까요. 강보의 짖음은 저에게 미스터리이자 새로운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강보의 낯선 버릇이 계속되자 저는 결국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녀석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찾아보기로 결심한 것이죠. 제가 예전에 고집만 부리던 때라면 아마 녀석을 묶어두고 모른 척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타심을 배웠습니다. 강보를 사랑하는 마음이 제 이기심보다 훨씬 컸으니까요. 저는 음대 복사집에 가서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제주견 강보를 찾습니다. 발견 시 연락주세요. 그리고 강보의 사진과 제 연락처를 크게 넣었죠. 칠순 노인이 이런 걸 만드는 모습이 영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강보를 생각하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강보와 함께 그 국도 주변을 돌며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전봇대에도 붙이고 동네 게시판에도 붙였습니다. 정숙 아주머니도 저를 도와주셨죠.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 보면 강보가 보통 인연은 아닌가 봐요. 아주머니가 감동한 듯 말했습니다. 인연이든 뭐든 녀석이 행복해야지. 내가 녀석에게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전단지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 강보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마치 제가 자신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요. 녀석은 제 곁에 딱 붙어 걸으며 가끔씩 제 손을 할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전화는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전단지의 내용을 조금 더 보강했습니다. 검은 털의 꼬리 끝 흰색, 제주견 특징을 강조하고 강보를 보호하고 있다는 내용 대신 강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고 계신 분은 연락주세요 라고 문구를 바꿨습니다. 제가 녀석을 입양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였죠. 혹시라도 강보의 주인이 녀석을 찾으러 왔을 때 제가 녀석을 빼앗았다고 오해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전단지를 다시 붙인 지 이틀째 되던 날 저녁 드디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덕수입니다. 저 혹시 강보라는 강아지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힘 있는 목소리였죠. 네, 맞습니다. 강보에 대해 아시는 분인가요? 저는 긴장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저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강보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반려견 훈련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보가 저희 훈련소 출신입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박준영. 그 이름은 제 손자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설마 동명이인이겠지. 저는 애써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강보가 그쪽 훈련소 강아지라고요? 네. 강보는 정확히는 저희 훈련소에 잠시 머물렀던 강아지입니다. 원래는 저희 훈련소 동료가 구조한 아이인데 제가 책임지고 주인에게 돌려보내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전단지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혹시 강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준영 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손자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 그리고 강보를 찾고 있다는 이 젊은 남자. 단순한 우연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녀석을 보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네, 저희 집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와보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마침내 결심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박준영, 제 손자 준영이의 이름. 혹시나 하는 기대와 두려움이 제 심장을 마구 흔들었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손자의 목소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온몸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이 넓은 세상에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게다가 준영이는 이제 9살 꼬마가 아닌 30이 훌쩍 넘은 청년일 텐데 반려견 훈련소를 운영한다니요. 하지만 떨리는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강보를 빗질해주고 녀석에게 깨끗한 물을 주었습니다. 강보가 이 집을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슬픔과 아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저녁 8시쯤 되었을까요? 낡은 트럭 한 대가 저희 집 마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죠. 저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트럭에서 건장한 체격의 젊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깔끔한 캐주얼 복장에 밝고 단정한 인상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어두워서 얼굴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영입니다. 혹시 할아버지께서 강보를 보호하고 계신 박덕수 씨 맞으신가요?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시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내가 박덕수요. 자네가 강보를 찾던 그 박준영이고. 그때 마당 구석에서 잠자던 강보가 벌떡 일어나더니 트럭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은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준영 씨의 품으로 뛰어들었죠. 강보, 너 어디 갔었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준영 씨는 강보를 껴안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보와 준영 씨의 재회 장면을 보면서 저는 왠지 모를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강보가 저에게는 세상의 전부였는데 이제 녀석은 저를 떠나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강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준영 씨는 강보를 품에 안은 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강보가 길을 잃은 지 꽤 됐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돌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준영 씨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도 그의 이목구비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특히 눈매가 제 아들 상우와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30년 전 9살이었던 준영이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죠. 아니 설마 자네 박준영이라고 했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혹시 박상우라는 이름을 가졌나? 준영 씨는 강보를 내려놓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죠. 마당에는 찬 가을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준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결국 제 고집을 꺾지 못하고 30년 동안 외면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남자는 단순한 동명이인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자 박준영이었습니다. 준영아, 내가 내 할애비다.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불러보는 손자의 이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후회와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준영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놀라움과 충격, 그리고 아마도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제가 매몰차게 내쫓았던 9살 소년이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 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것도 제가 주운 강아지 강보를 찾으러 와서 말이죠.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할아버지 맞으세요? 준영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내가 내 할애비 박덕수요. 준영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향해 주먹을 날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30년 동안 쌓였을 원망과 미움이 얼마나 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준영이는 주먹 대신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꿈에도 그리던 따뜻하고 단단한 포옹이었습니다. 저는 그 포옹에 기대어 숨죽여 울었습니다. 제 70평생 이렇게 솔직하게 울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제 고집 때문에 잃었던 모든 것을 이 순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저를 기억도 못하시는 줄 알았어요. 준영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있겠니? 내 피부친데 내가 너무 고집이 세서 너희들을 외면했다. 미안하다. 준영아. 저는 사과했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사과할 줄 모르고 살았던 제가 제 손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강보 덕분이었습니다. 강보가 저에게 용기와 이타심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 순간에도 뻣뻣하게 굴었을 겁니다. 준영이는 저를 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강보는 그 옆에서 얌전히 꼬리를 흔들며 저희 둘을 번갈아 쳐다봤죠. 마치 제가 둘을 다시 만나게 해줬어요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영이는 이천에서 가까운 곳에서 반려견 훈련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강보가 길을 잃은 지는 꽤 되었다고 했죠. 그 녀석은 유기견이었지만 준영이의 동료가 제주도에서 구조하여 훈련소로 데려왔던 강아지였습니다. 준영이는 강보를 훈련시키면서 녀석의 영특함과 충성심에 반했다고 했죠. 강보를 새 주인에게 보내려 했지만 녀석이 훈련소를 뛰쳐나가는 바람에 애타게 찾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전단지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할아버지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 적혀 있어서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드렸는데 준영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강보가 저에게 왔던 경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녀석이 마당에서 낑낑거렸던 일, 목도리 위에서 잠들었던 일, 그리고 녀석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까지요. 강보가 저를 이곳으로 이끌어 준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끊어졌던 인연의 끈을요. 준영이는 강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준영이는 트럭에서 짐을 내리고 저희 집에서 묵었습니다. 30년 만에 이 텅 빈 산골집에 가족의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잠들기 전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 속 준영이를 보았습니다. 이제 사진 속 소녀는 제 곁에서 잠들어 있었죠. 저는 눈을 감고 가장 따뜻한 밤을 맞이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제가 마침내 고집을 버리는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영이는 훈련소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며칠 더 저희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는 강보를 관찰하며 녀석의 행동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했죠. 할아버지, 강보는 일반적인 유기견이 아닙니다. 녀석은 사람과의 유대감이 깊고 훈련도 잘 되어 있어요. 특히 어제 저를 보자마자 달려온 건 녀석이 저와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준영이가 강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문득 강보의 낯선 버릇이 떠올랐습니다. 준영아, 강보에게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다. 녀석은 매일 저녁 저 국도 쪽을 보면서 낑낑거리곤 했어. 마치 그쪽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
준영이는 제 말을 듣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쪽이요? 그쪽은 제가 녀석을 처음 데려왔던 곳입니다. 훈련소는 이천 시내 쪽인데 강보가 길을 잃었을 때 녀석은 늘 이 방향 할아버지 댁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녀석을 찾으러 다녔는데 녀석은 왜 이 낯선 곳으로 계속 왔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보가 이 집을 찾아온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강보는 이 집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보가 이 집에 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녀석이 이 집을 알 수 있었을까요? 저는 준영이에게 30년 전 준영이가 강아지를 좋아했고 특히 제주견에 대해 언급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준영아, 내가 9살 때 마당의 복실이를 보면서 제주견에 대해 이야기했었어. 털이 부드럽다고. 준영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때 아버지가 저에게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선물해 주셨어요. 털이 검은색이었고 제주견이었죠. 아버지는 저에게 강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강한 보물이라는 뜻이라고 하면서요. 저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보. 30년 전 아들 상우가 준영이에게 선물했던 그 강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상우가 준영이에게 강아지를 사준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쓸데없는 짓이라며 잔소리만 퍼부었으니까요. 그럼 그 강아지는 어떻게 되었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기억 못하세요? 할아버지가 당장 이 집에서 치우라고 소리 지르셨잖아요. 제가 아무리 울고불고 매달려도 할아버지는 제 말을 듣지 않으셨죠. 결국 아버지는 그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사이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죠. 준영이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고집이 단순히 가족을 떠나보낸 것뿐 아니라 손자의 소중한 강아지까지 빼앗아갔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제가 그토록 외면했던 과거의 진실이 30년이 지난 지금 또 다른 강보를 통해 제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아니야, 나는 몰랐다.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긴 강아지인 줄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고집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준영이는 강보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 강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녀석의 생김새, 특히 꼬리 끝에 하얀 털이 30년 전 그 강보와 너무 닮았거든요. 그리고 제주견에 피가 섞인 녀석이 이 먼 이천까지 와서 할아버지 댁 마당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운명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저는 강보를 다시 보았습니다. 이 녀석은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제 고집 때문에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과 화해를 상징하는 운명의 복선이었던 겁니다. 준영이의 이야기와 강보의 낯선 버릇, 그리고 두 강아지의 이름이 강보라는 사실은 저에게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 운명의 증거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제 고집은 여전히 과학적인 증명을 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사실을 묻어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영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영아, 혹시 그 강보가 이 강보와 핏줄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은 없겠니? 준영이는 제 질문에 한동안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강보가 제주견인 것은 확실합니다. 제주견은 혈통이 꽤 잘 보존되는 편이고요. 30년 전 그 강아지가 제주도에서 왔다면 이 강보가 그 강아지의 후손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꼬리 끝에 흰 털은 제주견의 블랙탄 계열에서는 흔하지 않은 특징입니다. 이건 유전적 특징일 가능성이 높죠. 저는 준영이에게 부탁했습니다. 준영아, 내가 훈련소에 있으니 방법을 알겠지. 혹시 이 강보가 30년 전 그 강보와 정말 혈연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볼 방법은 없겠니? 준영이는 제 간절한 눈빛을 보더니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DNA 검사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강보의 침이나 털로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면 혈통과 품종, 그리고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다른 개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며칠 후 준영이는 강보의 샘플을 채취하여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 검사 결과가 저와 준영이의 재해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그동안 저는 준영이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0년 동안 준영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들 상우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준영이는 아버지가 이천 근처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으며 아버지가 저를 원망하지는 않지만 제 고집 때문에 먼저 연락할 용기를 못 냈다고 했습니다. 준영이도 마찬가지였고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30년 전처럼 저를 다시 밀어낼까봐 두려웠습니다. 할아버지의 고집이 저를 또다시 상처 줄까봐 무서웠죠. 준영이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준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내 고집이 평생 내 발목을 잡았지. 하지만 이제 강보를 통해 깨달았다. 사랑은 고집이 아니라 용서와 포용이라는 것을.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영이는 결과를 들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흥분과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보의 유전자에는 매우 희귀한 제주견의 특정 유전자 마커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유전자 마커는 전국에 등록된 제주견 중 극히 일부에서만 발견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준영이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요, 준영아? 제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물었습니다. 이건 강보가 30년 전 아버지가 저에게 선물했던 그 강보의 직계 후손일 가능성이 99%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할아버지의 고집 때문에 집을 떠나야 했던 그 강아지의 핏줄이 30년의 시간을 넘어 운명처럼 할아버지 댁으로 돌아온 겁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 고집이 만들었던 상처가 시간을 초월하여 강아지의 핏줄을 통해 화해의 징표로 돌아온 겁니다. 강보의 DNA는 30년의 세월을 넘어선 운명의 증명이었습니다. 강보의 DNA 검사 결과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강보는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제 고집 때문에 잃어버렸던 가족 사랑의 핏줄이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상우에게 연락할 때가 온 겁니다. 저는 준영이에게 상우의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준영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제게 연락처를 건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께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준영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사과해야지. 30년 전 나의 고집이 너와 너희 아버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해야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고집 부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낯선 상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상우야, 나다. 내 아버지.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이어진 침묵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상우가 전화를 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로 전화를? 상우의 목소리에는 경계심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상우야,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너무 모질게 굴었다. 나의 70평생 고집이 너와 준영이에게 큰 상처를 줬어.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그때 준영이에게 선물했던 강아지 강보 때문이었어. 저는 강보가 이 집에 온 경위와 준영이와의 재회, 그리고 DNA 검사 결과까지 모두 설명했습니다. 상우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우가 제 말을 믿지 않을까봐 걱정했습니다. 마침내 상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강보가 보고 싶었습니다. 준영이가 그 강아지를 얼마나 아꼈는지 아세요? 제가 그때 아버지 고집에 못 이겨 강보를 친구에게 보냈는데
준영이가 밤새 울었습니다. 저도 그때 아버지에게 많이 서운했습니다. 알아, 상우야.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하지만 이제 늦지 않았다. 강보의 후손이 우리를 다시 이어줬어.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한다. 제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상우는 한참 동안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내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가고 싶어요. 준영이와 함께 아버지 댁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굳게 닫혔던 아들의 마음이 마침내 강보를 통해 열린 겁니다. 제 고집의 벽이 사랑의 힘으로 무너진 겁니다. 준영이는 제 옆에서 이 모든 통화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준영이는 저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30년 전 9살 준영이의 해맑은 미소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이 순간 가장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아들 상우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트럭 한 대가 마당에 멈춰 섰고 건장한 체격의 상우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주름은 깊어졌지만 여전히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마당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상우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부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만들어 놓은 오해와 그리움이 그 순간 저희 둘을 짓눌렀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상우였습니다. 아버지, 그는 제게 다가와 뜨거운 포옹을 했습니다. 어릴 적 저에게 장화를 벗겨주던 상우의 작은 손이 이제는 굵고 거친 손이 되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상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상우의 어깨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상우는 제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죄송해요. 그동안 아버지께 먼저 연락드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준영이가 아버지 댁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강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준영이는 저희 부자의 재회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보를 품에 안고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영이를 불렀습니다. 준영아, 이리 온. 내 아버지와 할애비가 화해했다. 준영이는 강보를 안은 채 저희에게 달려왔습니다. 세 남자는 마당 한가운데서 가족의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30년 동안의 오해와 서운함, 그리움이 그 순간 모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강보는 저희 셋 사이를 오가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녀석의 꼬리 흔드는 소리는 마치 축하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상우는 강보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신기합니다. 녀석이 30년 전 제가 준영이에게 선물했던 강보와 너무 닮았습니다. 특히 꼬리 끝에 하얀 털이요. 그때 그 강보도 꼬리 끝이 하였는데 저는 상우에게 DNA 검사 결과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강보가 30년 전 그 강아지의 직계 후손이라는 사실을요. 상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보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아버지, 강보가 하늘에서 우리 가족을 용서해 주고 다시 이어주기 위해 보낸 천사가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의 고집이 만들었던 30년의 간극을 강보라는 작은 생명이 채워주었습니다. 제가 평생 외면했던 따뜻한 사랑과 용서가 이 순간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날 저녁 30년 만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상우는 제가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어 왔고 준영이는 강보를 위한 특별식을 준비했습니다. 마당에 있는 낡은 평상에 앉아 저희는 웃고 이야기하고 또 웃었습니다. 이 평범한 저녁 식사가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만찬이었습니다. 제 70평생 저는 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강보가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겁니다. 상우와 준영이가 돌아간 뒤 저희 집은 이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아들과 손자가 자주 저를 찾아왔고 상우는 틈날 때마다 밭일을 도왔습니다. 준영이는 강보를 위해 마당에 놀이시설을 만들어 주었죠.
강보는 준영이가 만들어준 놀이 시설에서 활발하게 뛰어놀았고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강보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저희 가족을 다시 이어준 운명의 메신저였으니까요. 저는 준영이에게 강보를 입양하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영아, 강보를 나에게 맡겨다오. 이 녀석이 이 집을 찾아왔다는 것은 나와 함께 살아야 할 운명인 것 같다. 준영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 녀석이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강보는 저희 가족 모두의 강보입니다. 이 녀석이 이천까지 온 것은 할아버지의 고집이 꺾이기를 바라는 하늘의 뜻이었겠죠. 준영이는 강보를 저에게 선물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상우가 준영이에게 선물했던 강아지를 내쫓았던 죄를 용서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강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강보를 통해 삶의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은 강보를 사랑하고 가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준영이와 함께 강보의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 녀석은 영특했고 제가 가르쳐주는 것을 빠르게 습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훈련은 사회성 기르기였습니다. 저는 강보와 함께 매일 동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강보가 제 주견이며 우리 가족을 다시 이어준 기적의 강아지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강보를 보며 웃었고 저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읍내 노인회에 가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고집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남을 돕는 기쁨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저는 강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며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강보는 저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아준 보물이었죠. 저는 강보를 볼 때마다 제 30년 고집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늦게라도 깨달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지 않습니다. 강보가 제 옆에 있고 상우와 준영이가 저를 찾아오니까요. 제 삶은 고집쟁이 노인에서 사랑을 나누는 할아버지로 변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30년 전 제 고집 때문에 떠나보내야 했던 그 강아지의 핏줄이 가져다준 긍정적인 반전이었습니다. 강보와 함께하는 매일은 저에게 새로운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강보 덕분에 사소한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출 때, 강보가 저를 향해 해맑게 웃어줄 때, 저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강보는 저를 닮아 활발하고 영특했습니다. 제가 밭일을 할 때도 녀석은 제 곁을 지키며 농사일을 돕는 듯 했습니다. 저는 강보에게 충성심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녀석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저를 사랑했고 제가 어떤 과거를 가졌든 상관없이 저에게 충성했습니다. 저는 강보를 볼 때마다 제 아들 상우와 손자 준영이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었더라면 저희 가족은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떨어져 살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고 이제라도 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상우와 준영이는 저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상우는 제 건강을 염려하며 자주 내려왔고 준영이는 강보를 핑계 삼아 저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영이는 저에게 반려견 훈련사로서의 지식도 알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강아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사랑입니다. 헷갈리게 하면 안 돼요. 준영이의 이 말은 제 고집쟁이 인생에 대한 가장 따끔한 충고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가족에게 일관성 없는 사랑, 제 방식대로의 사랑만 주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틀어졌으니까요. 저는 준영이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어느 날 저는 강보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30년 전 준영이가 강보에 대해 이야기했던 장소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전혀 알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멈춰 서서 강보를 껴안았습니다. 강보야,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이 아름다운 세상과 가족의 사랑을 외면하고 살았을 거다. 고맙다. 강보는 제 얼굴을 하크며 가장 해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저에게 마지막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은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강보와 가족 덕분에 저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마침내 고집을 버리는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제 삶은 이제 강보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강보의 따뜻한 숨결을 느끼고 밤에는 녀석이 제 곁에서 곤히 잠든 모습을 지켜봅니다. 30년 전 제가 외면했던 가족의 온기가 이제는 이 작은 재주견을 통해 제 삶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저는 강보를 통해 가장 중요한 삶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남에게 굽히지 않는 고집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제 고집 때문에 30년 동안 외로운 섬에 갇혀 살았지만 강보가 저에게 화해의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읍내에 있는 노인회관에 강보와 함께 자주 나갑니다. 강보는 노인분들에게 웃음과 위로를 주는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제 고집 때문에 30년 동안 아들, 손자를 못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저를 다시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제 이야기는 많은 노인분들에게 용기와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잃어버렸던 가족에게 연락을 하기도 했죠. 저는 이제 제 삶이 남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아들 상우와 손자 준영이는 조만간 이천 근처로 이사를 올 계획입니다. 준영이는 저와 함께 유기견 입양센터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처럼 상처받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강보와 같은 기적을 선물하고 싶다고요. 저는 준영이의 제안에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저는 강보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녀석의 목걸이에 새로운 이름표를 달아주었습니다. 이름표에는 강보 가족의 보물이라고 새겨 넣었습니다. 이 녀석은 저희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니까요. 창가에 비치는 햇살 아래 강보가 제 무릎 위에 머리를 얹고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녀석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고집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반전이었다. 이 따뜻한 깨달음과 함께 저는 가장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강보와 함께 저는 제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감사와 희망으로 채워나갈 겁니다.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